며느리가 내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이 집은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내 심장을 갈랐죠.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시골 내려가 계세요. 지연이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엔 기한이 있다는 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밥상을 올리고 있었다. 된장국에 고등어 한 마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준비했지. 하지만 며느리 지연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어머님, 음식 좀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심. 요즘 아파트에서 냄새 난다고 민원 들어와요. 생선 같은 건 좀.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타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얼굴만 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또 말했다. 그리고 어머님, 세탁기 쓰실 땐 제 옷이랑은 따로 돌려주세요. 냄새가 조금 배거든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의 말은 나를 향한 칼날이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잔인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다. 나는 반가워서 민수야, 밥 먹자 하고 불렀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다. 여보, 어머님이 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냥 냄새 난다고 한 건데. 너무 예민하시다니까요. 아들이 나를 봤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엄마, 지연이 힘들게 하지 마. 서로 좀 배려해. 그 말이 제일 아팠다.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그래, 배려해야지. 내가 떠나면 편하겠네. 아들이 당황했다. 엄마, 그런 말 왜 해? 그냥 좀 쉬자는 뜻이지. 그때 며느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던 그 농장 기억나세요? 거기 공기 좋고 조용하대요. 한동안 거기 계세요. 저희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녀의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렇게 들렸다. 이제 나가주세요. 그날 밤 나는 캐리어를 꺼냈다. 옷 2벌, 남편 사진 1장,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하나. 현관문을 나설 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거기 전화 잘 안 터져요. 너무 자주 연락 안 주셔도 돼요. 그 말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래, 이번엔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게. 대신 그게 마지막 일 거야.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불빛이 멀어졌다. 아파트, 신호등, 그리고 도시의 소음이 하나둘씩 뒤로 사라졌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람은 버려지는 순간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걸. 그렇게 나는 시골로 향했다. 남편이 생전에 가꾸던 그 농장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요양이란 핑계로 날 버린 것이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트럭이 코너를 돌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풀벌레 소리와 바람뿐이었죠. 집이라기엔 애매한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문은 삐걱댔습니다. 냄새는 오래된 흙, 썩은 나무 그리고 세월의 냄새. 나는 캐리어를 열어보았습니다. 옷 3벌, 신문지에 쌓인 반찬통 2개, 그리고 아들이 봉투에 넣어준 현금 50만 원. 그 봉투 위엔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비 1개월분.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켜니 전등 하나가 깜빡였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가 떠나기 전 나지막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혜수가, 이 농장은 내 이름으로 남겨놓을게. 언젠간 다시 쓸 날이 올 거야. 그 말이 그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새소리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으려는데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밥을 지으라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새로 오셨어요? 문을 열자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김 이장이라고 합니다. 이 농장 관리 맡고 있죠.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여기 실험하던 곳이라 들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럼 정혜숙 씨? 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고 정명수 박사님 안부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남긴 설계도 아직까지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는 낡은 도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연순환 유기농 시스템 계획서.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메모 구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흙은 다시 사람을 살릴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한 줄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오늘 흙이 내게 말을 걸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불빛 아래서 나는 남편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농장을 다시 살릴 거야. 누가 버리든 나는 버티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손에 흙을 잡았습니다. 딱딱한 땅을 뒤집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게 내 재활이야. 몸이 아니라 마음이. 손바닥은 금세 갈라졌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죠. 이장은 하루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할머니, 진짜 다시 농사 짓게요? 그래요. 쉬러 왔는데 다시 일하게 생겼네. 우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나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젠 누가 나를 버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해질녘 나는 삽을 세워두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마치 불탄 들판 위로 남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바람이 대답하듯 스쳤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버려진 자리는 씨앗이 자라기 좋은 자리다. 자식은 날 이곳에 버렸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의 통보였습니다. 내가 버려졌지만 나한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농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흙 냄새는 따뜻했죠. 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손바닥에 굳은 살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해진 손. 그게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장이 어제 주고 간 도면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연순환 유기농 시스템. 남편의 필체. 그리고 그 구석의 짧은 메모. 이 흙은 다시 사람을 살릴 것이다. 아침밥을 지으며 나는 그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믿었던 흙이란 게 이렇게 초라한 폐농장의 모습이 되어버린 게 서글펐죠. 하지만 어쩌면 그는 이미 내가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냄비에서 밥이 끓어오르자 나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라면 시작이지.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박스들이 쌓여 있었죠. 비료 시범 결과, 작물 생육 기록, 유기농 인증서 초안. 나는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노트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썼던 일지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작은 글씨로 수분량 조절, 토양 산도, 퇴비 발효 과정이 적혀 있었죠.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읽으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이 흙 속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때 문 밖에서 이장이 불렀습니다. 혜숙 씨, 오늘 읍내에서 박 실장님이 온다던데요. 남편분이랑 같이 일했던 분이라던데.
박 실장.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 농사일 잘 알아요? 그럼요. 고 정명수 박사님 제자였다네요. 나는 무심코 거울을 봤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어져 있었습니다. 정혜숙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 실장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는 남자, 말수가 적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사님이 이걸 마지막까지 손봤습니다. 순환식 퇴비 자동 조절 시스템, 요즘 기준으로도 앞선 구상이에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단 마음이 남아있다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박 실장과 나는 농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도면을 펼쳐들고 말했습니다. 이 라인 따라 배수구를 정비하고 이쪽에 퇴비장을 다시 짓죠. 나는 삽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흙을 파는 감각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박 실장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늘 그러셨죠. 흙은 사람을 닮았다. 버려진 자리일수록 더 비옥해진다. 나는 삽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말이 마치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농장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베고 비닐하우스를 정리하자. 햇살이 땅에 닿기 시작했죠. 박 실장은 나무 밑에 앉아 메모를 적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이 일을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박사님이 늘 그랬거든요. 언젠가 아내가 돌아올 거다. 그땐 이 흙이 사람을 살릴 거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죠. 해가 저물 무렵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땅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믿음은 죽지 않는다. 흙 속에서도 다시 싹이 튼다. 손바닥에 흙을 털며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양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쉴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을 갈아엎어 새로 심는 자리. 사람들은 말했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시작이란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잡는 삽 한 자루에서 오는 거라는 걸요. 밤새 내린 비가 농장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나는 흙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심은 배추 모종이 비를 맞고 반짝거렸죠.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정말 살아날 겁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사람도 흙처럼 다시 살아나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흙은 죽지 않아요. 다만 쉬고 있을 뿐이죠. 점심 무렵 이장이 편지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읍내 농협에서 왔어요. 무슨 서류 같던데요. 편지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도장엔 농협조합 지원팀이라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도장을 만졌습니다. 농업인 조합원 자격 확인 통지서. 박 실장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건 조합원으로 가입하라는 뜻이에요. 박사님 명의로 등록돼 있던 것을 사모님한테 이전이 되는 거네요. 나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 그의 이름이 아직 내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좌석 창밖으로 논과 밭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젊었습니다. 농협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혜숙님, 박정명수 박사님 배우자 되시죠? 조합원 명단에 등록되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실험도 제가 이어가도 될까요?
그 직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조합원 대표 추천 서류 내시면 됩니다. 나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단호히 적었습니다. 정혜숙 대표자 승계 신청. 며칠 뒤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조합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합원 모임을 열죠. 그 소식은 마을에 금세 퍼졌습니다. 정 여사님이 다시 농장 연다고. 그 폐농장을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며칠 뒤 농장 앞엔 10명이 모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농부들, 젊은 부부 농사꾼, 그리고 읍내 슈퍼 사장까지. 나는 말했습니다. 다들 같이 살아보자고 부탁드리려고 요청드렸어요. 이 흙을 살리면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 실장이 뒤이어 설명했습니다. 박사님이 남긴 기술을 토대로 순환 유기농 조합을 만듭니다. 생산은 공동으로, 수익은 균등 분배. 누군가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제 요양비 적금이 있어요. 그걸 씨앗 자금으로 씁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안악이 손뼉을 쳤습니다. 해숙 이모가 시작한다면 나도 할래요. 며칠 뒤 우리의 첫 모임은 작업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땀과 웃음, 서툰 손놀림이 뒤섞인 새로운 하루.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함께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묻은 흙이 예쁘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건 화장품보다 비싼 거예요. 살아있는 흙이니까. 며칠 뒤 읍내 신문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폐농장을 되살린 할머님들, 순환조합 출범. 나는 그 신문을 조심스레 접어 노트에 끼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도면 옆에 한 줄을 썼습니다. 당신의 설계도는 이제 사람들 손에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농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도윤아, 내가 준 요양비로 나는 농장을 만들었다. 내가 준 돈은 날 모든 것에 손을 놓으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난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서려 한다. 편지 봉투에 흙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내 인생의 새 시작을 증명해주는 향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더럽다고 하지만 흙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기억을 품고 있죠. 오늘 내가 쓴 편지는 아들에게 가는 길이자 내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침 일찍 TV를 켰지마자 아나운서의 말이 들린다. 오늘 새벽 도시 식품 대기업 더스푸드에서 위생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장 직원 제보에 따르면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조작된 정황이. 더스푸드. 나는 TV 볼륨을 낮췄습니다. 그 이름 너무 익숙했죠. 그건 바로 내 아들 도윤이의 회사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김이 사라진 차 위로 마음속 불안이 번져갔죠. 박 실장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요. 도윤이 회사 맞지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본사 난리랍니다. 주가도 곤두박질이에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의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흔들렸죠. 마치 세상이 기울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뉴스 봤니? 봤어요. 지금 다 해결 중이야. 신경 쓰지 말고 거기서 그냥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예전엔 엄마라 부르던 아이였는데 이젠 모르는 사람는 대하는 말투였다. 도윤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엄마가 뭘 아세요? 그냥 신경 끄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에서 남은 건 찬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농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파도처럼 쏟아지는 비에 흙이 질척였죠. 신경 끄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이 내 발 아래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내가 자식이니 버릴 수가 없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주가가 20% 빠졌습니다. 부정기사에 정부 조사까지 붙었어요. 나는 신문을 넘겼습니다. 대표 도윤정, 기자회견 예정. 아들의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 굳은 턱선, 어딘가 닮아있던 나의 눈.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며칠 뒤 TV 속 기자회견장. 조명이 번쩍이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부서에 있습니다. 내부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나는 화면 속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 대신 계산이 있었죠. 도윤아, 넌 돈을 선택하고 사람을 버리는 것으로 선택을 했구나. 며칠 후 농장 조합회의 자리.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뉴스 덕분인지 반대로 기회가 생겼어요. 도시 불신으로 유기농 수요가 폭등했어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아들이 만든 브랜드는 무너지고 엄마가 버려진 땅은 살아나네요. 그때 조합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이름이 필요해요. 이젠 브랜드가 돼야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흙의 약속 어떨까요?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땅이니까요. 그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신문 일면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시골 농장 흙의 약속, 불량식품 대란속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주목. 나는 신문을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스푸드가 무너진 그 틈에서 흙의 약속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많은 곳에서 연락 왔습니다. 납품 제의래요. 그 중에 도윤 대표네 회사도 있습니다. 내 손에 쥔 신문이 구겨졌습니다. 그래요, 받아요. 다만 이름은 그대로 둬요. 흙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만 거래한다고. 밤 창가에서 나는 혼잣말했습니다. 세상은 브랜드로 움직이지만 진짜 가치는 이름이 아니라 흙에 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수가. 이제 내가 증명해봐.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 하지만 흙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밟히고 더러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자라니까요. 서울. 1년 만에 다시 밟은 땅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유리로 된 벽마다 숫자가 반짝이고 공기엔 흙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가득했죠. 박 실장이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내 아들의 회사지만 직접 부딪혀 보려고요. 넓은 회의실 중앙, 긴 테이블 위엔 회사 로고가 찍힌 물병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엔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얼굴엔 단 한 점의 미소도 없었죠. 어머니.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옆엔 법무팀장, 재무이사, 그리고 계약서라 적힌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합니다. 흙의 약속 브랜드를 우리 회사와 합병합니다. 어머니는 명예직 대표로 남으시고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흙의 약속이란 이름은?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경됩니다. 더스 내추럴로. 그 말에 박 실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도윤아, 그 이름은 흙에서 난 거야. 흙을 지우면 이건 껍데기만 남아.
사업은 감정이 아니에요. 도윤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이건 효율입니다. 구조 조정이에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회사를 세웠고 나는 땅을 다시 세웠지. 어머니, 계약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지만 사일란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 계약서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오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시선을 피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리벽을 울렸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기업의 이름을 파는 게 아니라 흙에 약속을 심은 사람이야.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떤 기회인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협력이에요. 당신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남기고 싶지 않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건 너니까.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법무팀장은 종이를 정리했고 박 실장은 조용히 내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얼굴.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박 실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계약 정말 포기하실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아직 가르쳐야 할 게 남았어요. 며칠 뒤 신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흙의 약속 합병 무산, 도시 브랜드 더스푸드 회생 불투명. 기사는 짧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박 실장이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한테 아직 한 가지 안 가르쳤어요. 흙은 밟아야만 잘한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뒤로 멀어지고 창밖엔 젖은 들판이 스쳐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가르침이다. 아들은 회사를 세웠고 나는 사람을 만들었다. 돈은 숫자로 남지만 흙은 향기로 기억된다.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농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엔 새싹이 자라고 조합 사람들은 새해 준비로 분주했죠. 나는 모닥불 앞에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작은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오래전 남편이 내 손을 잡던 온기 같았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이거 보세요. 그가 내민 건 신문 한 장이었습니다. 더스푸드, 부도 위기, 대표 사퇴. 글자 위로 커피 얼룩이 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어요. 며칠 뒤 나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에 비친 눈발이 느릿하게 흩날렸습니다. 시간도 미움도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병원 6층 병실. 창가엔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마르고 어깨가 좁아졌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들은 그 단어. 단 3글자였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잠깐 무너진 것뿐이에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잃었구나. 그래도 엄마 브랜드만큼은 살려야죠. 흙의 약속 그 이름은 바꾸지 않을게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처음으로 약속을 이해했구나.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 엄마를 버린 건 돈, 책임 다 무서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자라는 동안 다 잃어버리더라. 사랑이든 예의든 이름이든. 근데 흙은 다 품고 있지. 밟혀도 다시 싹을 틔우잖니.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단 말 대신 이제 흙을 한번 만져보렴. 며칠 뒤 도윤은 농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양복 대신 점퍼를 입고 손에 흙을 쥐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그래, 사람 손이 닿아야 숨 쉬는 거야.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그 아이의 웃음이었죠.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도윤아, 흙은 누가 밟든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자국을 영양분 삼아 더 단단해진다. 내가 나를 버린 건 흙을 모르는 탓이었지. 하지만 오늘 내 손은 다시 따뜻했단다. 그 온기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녹여준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작은 돌로 눌러두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올랐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새순이 돋고 조합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수확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네. 나는 모자 둘이 흙을 털며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사이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삶은 향기가 된다. 나는 버려졌지만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시 피었다. 그리고 이제 안다. 사랑은, 용서는 결국 같은 땅에서 자란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는 흙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흙은 없듯 버려진 인생도 없습니다. 내일도 당신 곁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